자, 빵의 공정별 작업 과정 세 번째 시간으로 1차 발효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발효하기의 수행 준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발효 시 반죽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발효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했습니다. 반죽 온도가 높으면 발효가 빨리 되고 반죽 온도가 낮으면 발효가 천천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반죽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발효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고 발효의 상태에 따라서 발효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차 발효 시 조건에 따라서 발효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1차 발효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1차 발효 이후에는 정형 공정에 들어가는데 정형 공정이 길어지는 제품일수록 발효를 조금은 짧게 하고 정형 공정이 짧은 반죽은 발효를 정시간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조건에 따라서 발효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다음 1차 발효 시 제품 특성에 따라서 발효 완료점을 찾을 수 있다 했습니다. 각각의 제품 특성에 따라서 내가 발효가 1차 발효의 완료점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업이 오래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공정 자체가 한 단계라도 더 있다든지 하는 반죽들은 발효 시간을 짧게 하고 발효 상태도 조금 덜 되었을 때 발효를 완료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1차 발효의 발효 완료점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교재 239페이지에 발효와 부패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빵에서 발효란 반죽 속의 당이 이스트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인베르타제, 말타제, 치마제 등의 효소 작용으로 알코올과 탄산가스로 분해되어서 그 밖의 열의 미생물과 효소의 복잡한 작용에 의해서 각종 당, 아미노산, 유기산, 에스테르 등의 생성이 일어나서 풍미가 좋은 반죽을 만드는 것을 제빵의 발효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창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죠? 자, 다음 발효와 부패는 유기화학적 용어는 같은 뜻이 있으나 인간에게 유익한 것은 발효이고 유익하지 않은 것은 부패, 즉 썩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와 부패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효와 부패는 어떤 차이가 발효란 도대체 뭔가 하고 너무 깊이 생각해서 헷갈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곧 부패, 썩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발효는 좋은 균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부패는 나쁜 균으로 우리가 먹을 수 없게 변질되는 것을 부패라 한다는 뜻입니다. 빵 발효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란 어떤 물질 속에서 효모, 박테리아,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당류를 분해하거나 산화, 환원시켜서 탄산가스, 알코올, 산, 케톤 등을 만드는 생화학적 변화이다 했습니다. 분자식은 포도당을 탄산가스와 알코올 그리고 약간의 에너지와 함께 변화시키는 과정을 발효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분해 생성물의 종류에 따라서 알코올 발효, 초산 발효, 유산 발효, 낙산 발효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균, 즉 액종법이라든지
사워도로 빵을 만들게 되면은 보통 효모에 의한 균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알코올 발효, 초산 발효, 유산균 발효, 낙산 발효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다양한 향의 빵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효에 의해서. 그 다음에 혐기성 발효는 알코올 발효, 유산 발효 등이 있고, 호기성 발효에는 초산 발효, 구연산 발효 등이 있다 했습니다. 혐기성이라는 것은 공기를 싫어하는 발효. 그러면 이러한 공기를 싫어하는 발효에서는 완전히 공기를 차단해서 발효시켜도 발효가 된다는 겁니다. 알코올 발효라든가 유산 발효는. 그러나 공기를 좋아하는 발효, 초산 발효나 구연산 발효는 어느 정도 공기가 통해야만이 발효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자, 발효 상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41페이지입니다. 적정 발효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발생력과 가스 보유력이 균형을 이룬 상태로 반죽이 발효하는 동안 발생하는 가스를 가장 많이 함유한 상태이다. 반죽은 부드럽고 잘 늘어난다. 적정 발효입니다. 발효가 부족한 상태는 발효가 부족해서 반죽 조직이 무겁고 조밀하여서 저항력이 약하다 했습니다. 중간 발효 시간을 늘리거나 가스 빼기를 한 뒤에 다시 한 번 더 중간 발효를 시켜서 전체 발효를 조금 늘려주는 상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발효가 됐을 때 보면은 지친 발효 상태로 가스가 많이 차고 탄력성이 없어서 반죽이 축축하다. 재반죽하여서 사용해야 한다. 과다 발효되면은 재반죽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스펀지법으로 일부 반죽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재료를 넣고 반죽해야만이 제대로 되지, 지나치게 과발효된 상태의 반죽을 그냥 쓰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발효 상태 확인을 보면 반죽이 부풀고 팽팽해져서 처음 부피의 3배 정도 부푼 상태가 되었을 때를 발효 상태가 끝났다고 할 수 있고, 반죽 표면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올라오지도 않고 자국이 그대로 나 있을 때, 그때도 발효가 적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섬유질 형성 모양을 했을 때 섬유질 모양이 선명하게 섬유질이 드러날 때, 이럴 때를 발효의 적정 상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242페이지의 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발효하는 제품에서는 중간 펀치를 해준다. 1차 발효의 중간에 가스를 빼서 다시 부풀게 하는 것을 중간 펀치라고 하는 겁니다. 발효를 시작하여서 반죽의 부피가 2.5에서 3.5배가 되었을 때 1회, 2회 가스 빼기, 즉 펀치를 해준다. 반죽 전체의 온도를 고르게 하여서 발효 속도를 균일하게 해주기 위함이다. 산소 공급으로 이스트를 활성화하여서 반죽의 산화 숙성 정도를 키워서 발효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펀칭을 하는 겁니다. 탄산가스를 빼내서 과다한 축적에 따른 나쁜 영향력을 줄이고 새로운 산소를 공급하여서 다시 발효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중간 펀칭을 한다. 중간 펀치하는 것은 적어도 1시간 이상 발효하는 제품에서 중간 펀칭을 해주는 겁니다. 네, 교재 242페이지에 앞서서 언급했지만
1차 발효의 정점을 판단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에서 반죽을 들어 올렸을 때 섬유질 상태가 선명하게 보일 경우 1차 발효의 정점입니다. 손가락에 밀가루를 묻혀서 반죽을 눌렀을 때 그대로 변화 없는 상태가 좋으며 많이 오그라들면 발효가 덜 된 반죽이고 누른 자욱이 푹 꺼지면 지친 반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눌렀을 때 눌린 자욱이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적절한 1차 발효의 정점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피가 3배 정도, 뭐 2.5배 좋습니다. 그렇게 3배 정도나 내외에서까지 부푼 상태를 바로 1차 발효의 정점 상태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교재 247페이지에 발효 과정의 효소, 즉 이스트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효는 바로 효소, 즉 이스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트 속에 있는 효소의 기능에 따라서 어떠한 발효를 하는지, 어떠한 탄수화물에 적용이 되어서 어떤 생성물이 형성이 되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밀가루 속에 있는 효소로는 알파 아밀라제와 베타 아밀라제가 있습니다. 알파 아밀라제는 손상된 전분이라든지 수용성 전분을 분해해서 덱스트린이라는 생성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베타 아밀라제가 덱스트린을 메가당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알파 아밀라제는 밀가루 자체 속에도 있지만 우리가 침 속에 존재합니다. 이 효소 자체가. 그래서 밀가루가 변해서 되는 겁니다. 메가당으로. 우리가 밥 같은 것도 계속 씻게 되면은 단맛이 나죠. 그것이 바로 쌀 전분이 우리가 씹음으로 해서 침과 섞여져서 메가당으로 변하기 때문에 약간 단맛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공정에 이제 이스트 속에 있는 효소인 말타제, 인벨타제, 치마제 등이 작용해서 말타제는 변한 메가당을 포도당으로 만들고 인벨타제는 자당을 포도당이나 과당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치마제는 단당인 포도당이나 과당을 탄산가스와 알코올 그리고 기타 향으로 만들어서 빵이 부풀고 또한 빵을 맛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트 효소에 관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고 또 약간 외울 것이 있으면 한번 기억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스트 속에서는 유당, 즉 젖당을 발효시키는 락타제라는 효소는 이스트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유 속에 있는 당, 유당을 발효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락타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유 속에 있는 당은 잔당으로 남아서 나중에 빵의 껍질 색에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 때 우유로 만드는 제품들은 색깔이 잘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의 역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해 효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분해는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하는 효소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트 속에 있는 분해 효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트 속에서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존재하고 또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분해 효소를 한번 이렇게 훑어봄으로 해서 우리가 빵을 만들 때는 이러이러한 분해 효소가 작용을 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벌타제는 설탕을
포도당과 가당으로 분해하고, 말타제는 메가당을 포도당과 가당으로 분해합니다. 락타제는 앞서서 얘기했죠. 유당을 포도당과 갈락토스도 단당입니다. 그죠? 단당을 분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밀라제는 전분이나 글리코겐을 메가당으로 분해한다 그랬습니다. 셀룰라제는 섬유소를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눌라제는 이눌린이라는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과당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찌마제는 단당류, 그러니까 포도당, 갈락토스, 과당 이런 것을 단당류를 분해해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빵이 부풀게 되죠. 그래서 빵 속에 들어있는 것은 말타제, 인벌타제, 찌마제 이러한 것들이 빵 속에 들어있는 효소다.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분해 효소도 있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리파제라는 지방 분해 효소도 있습니다. 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만드는 리파제 정도는 여러분들 또 지방 분해 효소다. 이런 정도는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 분해 효소는 우리 제과 시험에 간혹 이렇게 지방 분해 효소, 그 다음에 유당을 분해하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인 락타제 이러한 것들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기능사 시험에 여러분들 참고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교재 247페이지의 발효 손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 손실은 장시간 발효 중에 수분이 증발하고 탄수화물이 발효에 의해서 탄산가스와 알코올로 변환되어서 증발되는 과정 속에서 무게가 줄어드는 현상을 바로 발효 손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죽의 온도가 높을수록 발효 손실이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발효 시간이 길수록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히 손실이 크겠죠. 발효실의 온도가 높아도 발효 손실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발효실의 습도가 낮을수록 발효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수분도 많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소금과 설탕량이 많을수록 수분 보유력이 높아서 손실이 적습니다. 소금이라든지 설탕은 물과 녹아 있기 때문에 수분을 함유하고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속에서 수분 보유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탕을 많이 쓰는 제품일수록 오랫동안 촉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은 곧 수분이 덜 증발되어 있기 때문에 발효 손실 자체도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